오늘이 이제 쇼펜하우어의 책이 아포리즘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40 살은 되어야 한다." 참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딱 40 대로 이제 접어들어서 40대 접어들었다면 이제 뻥이고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야 이은규 변호사가 지가 40 대가 이제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수 없게 자기가 뭐 정신적 성숙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시에 쇼펜하우어는 15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는 산업혁명해서 이제 삶이 바뀌고 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세 어떤 드라마 같은 것도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튜더스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왕좌의 게임 같은 것도 있을 건데 얼마나 삶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국가나 개발도상국보다 더 못 살아요. 길거리는 막 똥으로 가득하고요. 뭐 오물 막 악취 냄새가 잔뜩 나고 장난 아닙니다. 먹는 것들도 진짜 병도 막 돌고 막 그죠? 물론 쇼펜하우어는 엄청난 귀족이었지만은 잘 살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이 35 에서 40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쇼펜하우어 같은 부유층은 50살 정도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그 40 살이라는 개념은 삶의 거의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의 한 평균 기대 수명이 83살 정도 전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쇼펜하우어가 지금 시대로 돌아와서 이 챕터를 다시 쓴다면 한국에서 쇼펜하우어 김쇼펜이라는 사람이 이걸 쓴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적어도 80은 되어야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뜻이겠죠.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확장한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맞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내지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 정도야 되어서만 인간은 철이 든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수험생이시거나 아니면 뭐 자기 계발을 준비하시거나 뭐 직장인 분들이시거나 그러실 텐데 저는 사실 이번 챕터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들으시는 분들을 상상하면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책을 읽어 보거든요. 왜냐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공부를 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 명절 같은 때도 뭐 지도도 하고 친척도 만나고 그러지만 특히 중고등학생 때 그럴 때 정말 열심히 해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나라도 중국, 인도, 뭐 일본 한 세계에서 3개 4개 정도 나라밖에 없습니다. 베트남까지 포함 좀 시켜 보고 싶은데 4-5 개? 근데 공부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또는 이제 우리는 기나긴 여정을 지나서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허전한 시험 합격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뭔가 이상한 느낌 들 때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회사를 다니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해서 과장님한테 혼났거나 그룹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거나 그럴 때 팀장님이 또 뭔가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마음이 허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나는 가족적인 사람이고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준 것 같은데 공허한 정작 나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죠.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저도 그랬고 제 얘기들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물음을 가지고 이번 챕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40 살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독일의 평균 수명이 35 살, 35세 정도였어요, 기대 수명이. 그러다 보니까 죽기 직전에야 결국은 인간은 비로소 삶을 이해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삶에서의 어떤 근원적인 고독함이나 허무함 같은 것들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에 따른다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찍 철들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는 아직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우리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중요한 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다 써 버린다는 게 이번 파트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정신적으로 좀 성숙하지 못한지, 왜 죽을 때가 되어서만 철이 좀 드는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쇼펜하우어 이번 파트를 읽을 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중요하다는 착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걸 좀 읽었어요. 특히나 젊을 때는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이 결정적이다.' 야 내가 이번 수능을 못 치면, 이번 중간고사를 못 치면,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야 이번에 이직에 실패하면, 이번 프로젝트가 안 된다면, 야 이번에 만약 자격증 시험을 못 딴다면, 이번 시험에 합격을 못 한다면
제 채널에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어떤 조그만 실패라든지 어떤 누군가의 평가, 내가 특히나 수험 생활할 때는 내 스터디원들이나 우리 친척분들이나 우리 엄마나 아빠 또는 뭐 우리 친구들, 그다음에 내가 직장에 다닐 때는 우리 동료라든지 상사의 평가, 주변의 시선들, 친구들, 동창회 동문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평가들이 다 인생을 뭔가 가르는 일처럼 막 느껴진다. 너무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 중에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중요하고 막 그런 일이었던 거. 예를 들어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중에 너무 시간 많이 쓰고 마음 많이 썼지만 정말로 그게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하고 정말로 그 일이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막 일들이 막 그렇게 막 결정적인 게 많았어요? 거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에 대한 얘기로 연결하는 게 이 쇼펜하우어의 뭔가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이번 파트에 좀 생각을 했어요. 쇼펜하우어 왜 그러냐면은 쭉 읽다 보면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단락쯤에 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책을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딱 다섯 번째네요. "생명은 36 살까지는 시간의 이자로 살아가고 36 이후부터는 이제 죽기 전후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시간 그 자체를 갉아먹여 원금이겠죠. 그죠? 원금. 원금과 이자. 그 자체를 갉아먹으며 살아간다. 이자 받고 살다가 원금을 갈아먹는다. 무슨 뜻일까요? 즉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시간의 어떤 그 원금과 이자로서 비유를 한 거죠. 젊을 때는 원금도 많고 이자도 많으니까 낭비를 해도 시간 자체, 인생에 남은 시간 자체가 줄어들진 않는다. 원금이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뭐가 된다? 점점 이자는 없어지고 내 생명이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다? 미래의 시간들이 무한하다는 착각 속에 자꾸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속에서 우리가 뭐가 발생하죠? 쇼팽은 뭘 지적하고 있나요? 바로 의욕과 불안들이 자꾸 악순환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어떤 철학의 어떤 그 외적인 부분, 배경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쇼펜하우어는 상당히 동양적이고 불교적인 철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와 동양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힌두교에서 중간에 불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힌두교의 특징은 베단타 우주론이라든지 브라만 사상, 그것들이 절대신이 존재하고 내 최고의 경지는 절대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전 우주와의 합일이라고 해서 이걸 타트트밤 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분들의 말로는. 우주랑 하나가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절대신이 존재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면서 고행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요. 자꾸 신은 높아집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즉 신 앞에 나는 한없이 줄어들면서 점차 내 삶은 고행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신과 접선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내 삶은 힘들고 피폐해지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내 삶이 연결되는 부분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허무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무신론자로 가게 된다는 게 니체의 설명이거든요. 도덕에 계보하게 사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뭐만 강조하냐면, 불교는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교는 부처님이 신이 아니세요. 그냥 삼라만상이라 그러죠. 우주 전체, 자연과 전체 이 절대적인 절대자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팔정도, 8가지 올바른 생각이나 행동이라든지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서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에 이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불교가 얘기하는 건데, 쇼펜하우어는 독일 사람이고 독일의 그 당시에 유럽은 당연히 카톨릭입니다. 물론 독일이라든지 영국 몇몇 국가들은 좀 다르지만 유럽의 전체적인 지배 사상은 당연히 카톨릭이었죠. 카톨릭의 특징은 당연히 유일신, 여호와가 계시죠. 그죠? 그 절대 신의 개념을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걸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과 전체적인 관조적이면서 그러면서 고행을 강조하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저자 이름을 가리고 보면 거의 불교책에 가까운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 냉소적인 어조를 빼고 보면 거의 불교 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의욕은 불안을 자꾸 덮지만 중년의 불안은 의욕을 짓누르게 되죠. 청년 시절의 의욕이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자꾸 넘어가게 만들어 줘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게 중년으로 접어들 때, 우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제 얘기를 예시를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삶에서 의욕이 자꾸 낮아진다는 거죠. 불안 때문에. 뭔가 이걸 잃을까 봐. 뭔가 내 기회를 못 잡을까 봐. 그래서 삶에서 활력이 떨어질 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뭔가요? 바로 '나 이제 늙었나? 왜 옛날만큼 안 되지?' 저도 여러분들 사실 한
최근 3-4년 정도의 가장 제 인생의 근원적인 고민이자 고통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늙었나? 왜 옛날만큼 일이 폭발적으로 안 되지? 왜 옛날만큼 뭐가 안 되지?' 자꾸 이런 과거의 저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열등감이 들면서 여러분 열등감은 나쁜 말이 아니라 그랬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고 느끼는 등급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게 열자는 그 뜻은 아니지만 열심히라는 건 마음을 달군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왜 그런가.' 생각하지만 사실 이 쇼펜하우어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나 이제 늙었나.'가 아니라 '내 시간을 나는 헛되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시간이 어디론가 혹시 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한번 경계를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은 '시간이 새고 있는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뭐가 도대체 성숙일까요? '나는 죽기 전에 성숙한 마음을 갖고 싶어. 쇼펜하우어 형님, 헤이아치 형님.' 이렇게 물어본다면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숙이라는 것은 덜 흔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거 상당히 불교적인 느낌, 유교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혹시 공자님 아시나요? 공자 당연히 아시겠죠. 공자님께서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순이 되면은 귀가 이순 뭐 귀가 순해지고 그다음에 이 70 살이 되면 종심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그 종심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이제 공자 이제 위정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논해본 위정편에 있는데 거기 보면 나오는 말인데 종심은 종심소욕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종자가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이 욕구하는 바를 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70 살에 이제 쇼펜하우어 그런다. 공자님이 그렇게 본인은 됐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인간적인 어떤 동물적인 본능에서 쪼끔 벗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덜 흔들리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나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나의 지나친 욕심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벗어나는 내려놓는 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성숙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번 파트에서 사실 내용은 되게 짧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읽을 때 뭘 느꼈냐. 얼마나 내가 많이 얻었는가 또는 많이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는 내 욕심이나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얼마나 나의 스스로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전환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취가 아니라 얼마만큼 해내느냐가 아니라 관점의 이동에서 온다는 거예요. 관점의 이동. 삶은 팩트는 바뀌지 않는데 이걸 바라보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흔이라는 것은 죽음의 언덕이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삶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픽테토스의 그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에픽테토스의 지혜라는 책으로 파란색 책으로 있는데 거기 보시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읽고 사실 그때부터 제 이제 인생에 대한 관념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 내 어떤 욕망이라든지 근원적인 본성, 야 누구나 합격하고 싶고 누구나 좋은 직업 갖고 싶고 누구나 돈 벌고 싶고 명예 갖고 싶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을 내가 억지로 누르고 컨트롤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떤 내 삶의 시각을 바꾸면은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쪼끔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성숙이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저는 이번 파트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런 자극이 있죠. 자극도 우리가 3-4년 전에 유행했던 책. 자극은 나를 바꾸는 시그널과 나에게 대한 방해를 주는 노이즈로 구별한다면 그중에 특히 노이즈, 나에 대한 수많은 소음들이 있어요. "야 오늘 뭐 한잔 하자."라든지 아니면 "너는 이번에 그거밖에 못 했니?" 아니 "김대리 이거밖에 못 해." 이런 노이즈들에서 벗어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사건과 나의 어떤 사고 사이에 좀 거리를 둘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에드문트 후설이라고 하는 현상학의 이 시초가 있는데 사실 현상학 같은 경우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전후에 나타났던 학문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보다 사회의 어떤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을 거 아니에요. 포탄이 떨어지고 살점이 튀고 사람이 죽고 피가 낭자할 때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다 죽었겠죠. 그럴 때 정반대로 얘기한 게 에드문트 후설이에요. 후설 뭐라고 얘기했냐? 뭔가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 왔을 때 바로 하면은 뭐가 된다.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내 선입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멈추고 나를 되돌아보고 생각의 틈을 둬야 된다. 그 생각의 틈을 두는 것을 고대 그리스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에포케라고 했습니다. 판단 중지라는 뜻입니다. 뭔가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말고 잠시 스페이스를 틈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 사건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도 한번 읽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인생
명저로 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죠? 그 책에서 또 비슷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인간은 상황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는요. 여러분들 그 아시죠? 나치가 사람들 잡아다 놓고 막 그 가스실에서 사람 죽이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커피를 받으면요. 그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커피예요. 그걸 먹고 마시는 사람 버리는 사람 다양한데 그거 갖고 세수하고 막 "나는 나중에 살아서 나갈 테니까." 근데 그런 식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천적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독일 나치 군인들도 뭐 어떻게 됐냐. 그 사람 본인을 동물처럼 대하는 사람을 진짜 동물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고 '아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인간은 상황에 의해 정의되지 않구나. 오히려 상황에 대한 태도가 자신을 정의한다.'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태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동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들도 나를 동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고 테라피라는 거를 빅터 프랭클이 여기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개정중복판은 로고 테라피가 붙어있는데 이건 한번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 보세요. 자 다시 쇼펜하우어로 돌아가면 어떤 내용이죠? 쇼펜하우어가 말한 죽음에 임박해서 나타나는 그 정신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의, 시각의, 시선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끌고 가도 주변의 소음이 우리를 끌고 가도 나의 욕망과 헛된 어떤 마음들이 나를 끌고 가도 나는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시선과 나의 반응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될까요? 변호사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무슨 철학 시간이냐 인문학 시간이냐 우리는 좀 가벼운 얘기를 들으러 왔다. 연유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자가 아니라 그 원금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자꾸 돌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루 중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은 몇 분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일하고 열심히 인간 생활하고 다 좋습니다. 열심히 투자하고 다 좋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을 위한 시간은 얼마예요? 다른 사람의 요구라든지 회사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가족의 나에 대한 어떤 시선, 열망 속에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여러분들의 시간 얼마만큼 혹시 남아 있어요? 세네카라고 여러분도 혹시 네로 황제의 스승 아세요? 로마의 정치인인데 고대 로마죠. 그분이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나 시간을 내주지만 정작 당신에게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고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 반복된 어떤 쳇바퀴 도는 루틴 속에서 나를 위한 10분 정도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시생 때 있잖아요. 그 신림 구동에 저 살았었는데 그때 이동인지 구동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대학동으로 그죠. 제가 하루에 10 분은 명상하고 요가를 꼭 했어요. 뭐 고양이 자세도 하고 막 별의별 기괴한 자세를 좀 물고기 자세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기괴한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 요가는 시체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물고기 자세를 20분 했으면 시체 자세는 2배 정도 지구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휴식을 취하는데 그거를 제가 하루에 최소 30 분씩은 했어요. 왜 했냐 그거. 건강을 위해서 했겠어요? 그것보다는 한번 저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한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내 서클이 있어요 저의. 불량 서클이 아니고 서클 오브 러브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그 원이 있어요. 동심체 같은 게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분들 여러분도 지금 들어와 계세요. 이 사람들 위해 사는 게 저의 목표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막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막 절에 가서 막 이렇게 절하시고 그런데 그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합격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제 뇌졸중 때문에 반신을 거의 못 쓰시는 할아버지가 한 번 더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든지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웃는 모습 보고 싶은 게 그 당시에 가장 큰 저의 행복이었어요. 그걸 위해 저는 사법시험 공부하는 거지 사법시험이 돼서 뭐 '세상을 막 멋있게 바꾸겠다.' 이런 거창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 소소한 생각이 저를 이끌었고 그런 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까먹지 않게끔 나는 진짜 나의 행복은 어디 있는지 그걸 위해서 내 현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생각하는데 막 솔직히 막 나태하게 막 그렇게 가서 담배나 한 대 피우고 한 바퀴 돌고 그냥 시간 뭐 어영부영 보내다가 '그냥 대충 자고 내일 하자.' 이렇게 살았겠어요? 저는 하루 빼고는 한 번도 9 개월 동안 실패한 적이 없다. 그 단 하루를. 단 하루도 그 하루에 일정을 놓친 적이 없어요. 단 하루 빼고. 친구가 저를
방해하려고 작정하고 온 날 하루를 빼고 그 친구를 버리겠다고 마음먹은 날 빼고는 단 하루도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9 개월 합격 뭐 솔직히 기적이죠. 그렇지만은 그 9 개월 합격은 사실은 저는 수험기간 딱 하루였어요, 하루. 오늘 이 하루를 내가 1 등을 못하면 노력의 1 등을 못하면 '나는 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사니까 사실 하루하루 실패할 수가 없죠. 하루하루 그렇게 비장하게 사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비참해져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솔직히 그 생각 들어요. 3 시간씩 자면서 공부 한번 해 보세요. 솔직히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돼요 막. 걷는데 막 가로수 2 개로 보이고 처음에 그런다니깐요. 이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막 그렇다니깐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끌어 주는 힘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험 같은 중간 관문이 아니라 정말 그걸 지나서 있는 어떤 나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여러분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인함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어떤 결과보다는 내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봐 주세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그러니까 성과라든지 그런 어떤 주변의 그룹장님, 팀장님 이렇게 솔직히 막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나의 감정의 어떤 절제와 '인간관계 프로가 되는 혹시 과정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가족적인 분들 또 이렇게 가정에 속해 계시는 분들도 많죠. 이런 분들도 타인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있어야 타인도 있거나 공동 1 등이지 않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랄프 와일더 에머슨이라는 또 미국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월든이라는 책을 쓴 분이고 작년에 2024년 옥스퍼드 올해의 단어인 브레인 로트 뇌썩음이라는 단어가 요 책에서 먼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신뢰 셀프 릴라이언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령 선생님도 뭐라 그랬어요? "누구나 천재로 태어나지만 학교나 직장이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속에서 내 스스로 내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쯤에 오면은 성취와 과정 결과가 좀 합쳐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성취는 뭐죠? 내 꿈과 내 행복을 직시하고 그걸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시험 따위에 합격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승진하고 막 이직하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를 생각할 줄 아는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정신적 성숙이라는 것은 이번 파트에서 이런 흐르는 시간 속 자꾸 나를 괴롭히는 노이즈라든지 나의 본능이라든지 이 수많은 어떤 정동이라고 그러죠. 이 속에서 내 진짜 모습을 잃지 않는 거. 어떤 모습이에요? 동물적인 막 야수 같은 본능이 아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잃지 않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를 늙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비추게 함으로써 리플렉티브 하면서 뭐 한다? 뭐가 진짜 삶의 가치인지를 점차 알게 해 주죠. 우리 삶의 소중한 걸 잃게 함으로써 뭔가를 알게 해 주는 거죠. 그죠?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하죠. "정신적 성숙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이루는 데서 오지 않는다. 더 이상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야 이런 희망적인 얘기는 쇼펜하우어라는 거를 귀를 막고 들어보면 쇼펜하우어가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좋은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